되는데. 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기타 소득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맨 끝에 있는 줄이요. 자, 앞에 시간에서 이제 필요경비 60% 있는 거,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무형자산, 지역권, 지상권, 원고료, 강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 필요경비 공제하고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화 골동품. 네, 서화 하면은 이제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골동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율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필요 경비율을 1억 원 이하의 양도 가격에는 필요 경비율 90%를 적용하니까 가장 많은 필요 경비율을 적용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기타 소득 가장 높은 게 80%가 높았잖아요. 상금, 부상 그거하고 입주, 지체, 보상금 80%였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화 골동품. 그리고 1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는 90% 적용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80% 적용하니까 이것도 높은 거죠.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80%. 자, 그런데 1억 원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된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다 그냥 90%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90%가 필요경비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를 제공하니까요. 아주 높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기타 소득이 바로 서화 골동품 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소득은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한다. 앞에서 경마하고 슬롯머신도 그 사실은 실제 필요경비였어요. 그 투입 금액이니까. 거기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의 것들인데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기타 소득을 보겠습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이 상금이나 이것은 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여기서는 제외예요. 그거는 80%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 뺀 나머지 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권, 경품권, 추첨권 이런 것이 당첨되어 가지고 받은 거, 당첨권 이런 거. 복권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다음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사행행위 및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했다. 뭐 사행행위니까 뭐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여러 가지. 무슨 뭐 동물들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쌈을 붙여가지고 거기 뭐 투견대회, 뭐 닭싸움 대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기타 소득에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작권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작자라면은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저적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것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또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및 사례금,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이것도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으로 받는 자산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산도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받는다.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이니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영화나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여기서 제외예요.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 소득인데 이 계약금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은 이건 다른 성격이 다른 거죠. 주택, 입주, 지체 상금하고 성격이 다르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어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을 어느 한 방이 위반하면은 그 계약금을 놓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기타 소득이 된다는 거죠. 사례금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사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해지 일시금.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를 듣는다 그러면 요새 이제 노란우산 공제 많이 들잖아요. 노란우산 공제. 그래서 그것을 해지해 가지고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그러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다음에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그래서 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무 중에 받으면은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해당이 돼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근로소득 항목인데 퇴직 후에 받으면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또 그 바로 밑에 성격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에 그 회사의 주식의 스톡옵션을 말하는 건데 퇴직 전에 부여받아 가지고 근무 중에 퇴직하기 전에 행사했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를 행사했다면 그건 무조건 기타 소득이죠. 실제 필요형비만 인정하는 기타 소득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러한 뇌물이나 배임, 알선에 의한 금품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필요경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 필요경비를. 그 다음에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네. 연금으로 받으면 그건 연금 소득이 되는데 연금 외로 더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기타 소득에 열거된 걸 봤는데요. 우리 교재에 이게 사실 열거된 게 기타 소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닌데 대부분 지금 열거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 경비율이에요. 필요 경비율로 기타 소득을 정리해 두는 거. 80%짜리가 어느 거, 60%짜리는 어느 것들. 네. 그리고 90% 서화 골동품이 90%, 그리고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 이것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 잘 정리해서 기억을 좀 해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역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가지고 기타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 자, 기타 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걸 먼저 볼까요? 이것은 절대로 종합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원천징수로 끝낸다 이런 말이에요. 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를 말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자기불입분의 운용수익. 예. 아까 우리 기타소득 열거된 게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죠. 연금계좌에서 자기불입분의 이외에 받는 연금 외로 받는 거.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하는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에 관한 거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원천징수는 15%. 세율이 15%이고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소득, 슬롯머신 등 당첨금들, 슬롯머신과 유사한 것들, 아까 그 경마장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슬롯머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이건 20%고요. 3억 원 초과인 경우는 30%입니다. 복권하고 슬롯머신 등은 3억 원까지는 20% 원천징수 세율이,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했을 때는 30%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빨리 계산하면 1억 원에 2천만 원이 세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가 세금이니까. 그러면 1억 원 당첨되면은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천징수 20% 2천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하니까요.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원천징수 세율이 20%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화 골동품이 1억 원짜리다 라는 거하고 복권이 1억 원짜리하고는 세금이 엄청 차이가 나죠. 복권은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20%. 왜냐면 실제 필요경비는 복권 사는 값, 만약에 1,000원에 샀다. 그러면 1,000원만 필요경비를 빼니까 1억 원에서 뭐 1,000원 빼나만 빼나 뭐 금액이 아주 미미하죠. 그러니까 세금이 2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화골동품을 1억 원에 만약에 팔았다.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걸 팔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9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20%는 얼마예요? 예,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동품 팔아가지고 1억인 사람은 세금을 200만 원 원천징수 하는 건 끝나는 것이고, 복권 당첨해가지고 1억 원이 당첨된 사람은 세금을 2천만 원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필요경비를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 내역이냐,
그런 차이죠. 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 딱 세 가지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거, 연금계좌 이외에 받는 거, 복권, 슬롯머신, 서화, 골동품, 예, 그룹으로 세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이제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이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거는 그냥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면 다 무조건 종합과세로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뇌물을 만약에 받았다, 뇌물을 준 사람이 원천징수하고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돼야 되고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금품을 줄 때, 그걸 줄 때 원천징수하고 주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소득세는요, 원천징수가 안 된 것은 다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해야 되는 세목인데 원천징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다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 안 되는 것들이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네, 뇌물하고 알선수재, 이런 금품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가 있어요. 예, 조건부 분리과세에도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안 됐지만 분리과세 하겠다. 분리과세, 종합과세는 안 합니다. 첫째 뭐가 있냐면요,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걸었어요. 100만 원.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그 계약을 안 지키게 돼가지고 내가 뜻하지 않게 100만 원 갑자기 소득이 생겼어요. 예. 무슨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00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하면서 10% 계약금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상대방이 사간다고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받아놨는데 상대방이 그 잔금 날짜를 안 지켰다든가 아니면 못 사겠다고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계약금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벌었네요. 조건부 분리과세예요. 자, 원천징수는 이게 없죠, 세율이. 왜 없어요?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원천징수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분리과세 더 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네, 아까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해지하면은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부으면요, 연간 얼마까지 그 사람의 그 사업자의 기업 그 소기업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소득 공제를 해주거든요. 예, 소득세를 그러니까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약을 해버렸네요. 예, 해약을 해버렸으면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15%. 원천징수세율 15% 과세하고요. 그 밖에 기타 소득은 여기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그래서 기타 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그 밖에 기타 소득 했으니까 원천징수세율,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거 다 20%가 세율입니다. 기타 소득에. 그래서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20%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조건부 분리과세가 뭐냐면 요 위약금하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의 해지 일시금하고 나머지 기타 소득의 합계가 300만 원 연간 이하이면 원천징수가 된 때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종합과세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소득자가 알아서 합니다. 유불리를 따져서.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계산을 좀 해봐서 종합과세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 그러면 종합과세로 해서 신고하면 되고요. 분리과세 하겠다 그러면 분리과세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네, 300만 원 이하. 요 세 가지 합쳐서 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과 그 외의 기타 소득의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요거 300만 원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것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은 뇌물하고 알선수재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근데 위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천징수가 안 되는 기타 소득이지만은 3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원천징수 안 된 거지만.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기타 소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계좌, 운용수익, 복권, 슬롯머신, 서가골동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타 소득을 정리했는데요. 항상 그 소득이 열거 내용 및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과세 방법들 나왔잖아요. 이 과세 방법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한데 특히나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먼저 공부했던 이자와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 요 두 개의 표가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표예요. 맨 먼저 이자와 배당 소득 끝나고 나서 이자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이라는 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페이지가 111페이지네요. 과세 방법이 아니라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과세 방법입니다. 111페이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표 거기에 보면 금융소득 중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4가지가 있었죠. 비실명, 직장공제외, 법원보강금, 조세특례법상의 이자 배당소득 요 4가지가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거기 2가지 있죠.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가 2가지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하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조건부인데 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된다. 그게 이제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거든요. 그 표.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표하고 이자 배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표 그거 2개가 이론 시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 표를 좀 잘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는 뭐 이게 좀 어느 정도 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종합소득의 세목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열거된 내용과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 6가지를
총 수익 금액. 이게 이제 소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뺐단 말이에요. 필요경비. 자, 이 6가지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 금액.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할 때는 기타 소득에서는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해가지고 기타 소득 금액 그렇게 계산하고요. 연금 소득에서는 총 연금 수익 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연금 소득 금액 그랬죠. 근로소득에서는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근로소득 금액 그랬고, 사업소득에서는요. 총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가지고 사업소득 금액 그랬고, 배당소득은 총 배당 수익 금액에서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었죠.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이 바로 총 수익 금액이 그대로 뭐예요?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총 수익 금액과 같아요. 따라서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부를 때는 종합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여기 있는 필요경비를 모두 빼면은 그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과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세목에 대한 이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필요경비 어떻게 빠져가지고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걸 다 합치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제2절로 넘어갑니다. 종합소득 금액 그리고 공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자, 종합소득 금액 지금까지 계산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빼기 종합소득공제를 또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는 이제 그동안 앞에서는 필요경비 또는 실제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들을 빼줬는데 이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는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이러한 공제를 빼줘요. 그래서 이 인적공제가 매우 중요해요. 소득세에서는 인적공제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 이어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배우는데, 종합소득 공제에서는 인적공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에다가 기본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세율표를 여러분이 이제 만나보게 될 거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에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빼주는 세액 공제 중에서 이 소득세법에 따른 이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세액공제, 이 세액공제에서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가 끝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요. 그걸 빼주면 결정된 세액은 뭐를 또 빼줘야 되냐면은 기납부세액을 빼줍니다.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목별로 원천징수를 한 거 있잖아요. 그 원천징수한 걸 빼주는 것을 기납부세액이에요. 그 기납부세액, 원천징수한 것을 빼주면은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에요. 납부세액. 그래서 이 납부세액을 5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되는 거죠. (5월 30일) 날 납부하는 것은 이 납부세액이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납부세액은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있어요. 기납부세액. 원천징수한 거는 빼고. 그래서 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하고 똑같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게 없는 거고, 납부할 것이 없는 거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초과됐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가 되면은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원천징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결정세액에서 결정세액이 더 낮아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환급받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안 해가지고 내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월 달에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는 근로자라면 이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환급세액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이 흐름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세 방법들 또 필요경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 필요경비 뺀 것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거기서 다시 또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종합소득 공제의 인적 공제부터 이제 알아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적 공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인적 공제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수업을 끊었다가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인적 공제 여기부터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